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오늘은 집값보다 더 중요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집이 10억이어도 통장에 0원이면 노후는 불안합니다. 이 말이 과장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달 제가 상담한 정숙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숙 씨는 올해 73세, 서울 강남에 시세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홀로 지내시는데 겉보기엔 부유해 보이시죠? 그런데 지난달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심장 스텐트 시술비로 8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정숙 씨 통장에는 겨우 12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집은 15억인데 왜 800만 원이 없지? 하며 당황하셨지만 집은 하루 이틀에 팔 수 없습니다. 결국 조카에게 돈을 빌려서 수술을 받으셨지만 그 굴욕감과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에 사시는 명호 씨는 올해 69세입니다.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고 아들 둘이 모두 결혼해서 손주가 4명이나 됩니다. 어느 날 손주 생일 파티에 갔는데 아이들이 할아버지께 용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4명이 각각 5만 원씩만 받으면 20만 원인데 명호 씨 지갑에는 3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카드로 결제하려 해도 한도가 초과된 상황이었고 결국 며느리 앞에서 다음에 주겠다고 말씀하시며 체면을 구겼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32.1%가 가처분 소득보다 소비 지출이 많은 적자 가구입니다. 집값은 올랐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부족한 분들이 3가구 중 1가구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통장에 최소한 얼마가 있어야 하는지 정확한 금액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7일 실행 플랜까지 모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먼저 왜 부동산이 노후를 지켜주지 못하는지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은 분명히 자산입니다. 하지만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유동성이란 필요할 때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집을 팔려면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1년도 걸립니다. 급하게 팔려고 하면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내놓아야 하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노년기에 지출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신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후 의료비는 급격히 증가합니다. 60대와 비교해서 70대는 평균 의료비가 2.3배, 80대는 3.1배까지 늘어납니다. 특히 응급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거나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중증질환이 발생하면 며칠 안에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 팔고 올게요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관련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 중 약 3명 중 1명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경험합니다. 간병비, 요양원비, 홈케어 서비스비 등은 매월 지속적으로 나가는 고정비용입니다. 이런 비용들을 부동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집값이 급등했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는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30% 안팎 줄었습니다. 즉, 팔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장기적으로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지방 소도시는 이미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집값은 오른다,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계십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장기적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제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 많은 분들이 이것만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택연금도 한계가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통계에 따르면 실제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 수령액은 평균 100만 원 안팎이며 서울의 경우 15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의료비, 생활비, 관리비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주택연금을 받고 있어도 갑작스런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별도로 현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매월 정해진 금액만 받을 수 있고 목돈으로 미리 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심리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은 손실회피 이론을 통해 인간의 심리를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금액이라도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더 크게 느낀다는 이론입니다. 70대 이후에는 이런 손실회피 성향이 더욱 강해집니다.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벌 수 있다는 희망이 있지만 고령이 되면 재기가 어렵다는 불안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같은 비유동성 자산에만 의존한다면 심리적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와 재산은 외부에 있지만 평안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서 온다. 집값이나 부동산 시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입니다. 하지만 통장에 있는 현금은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의 연구에 따르면 선택권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더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현금이 충분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어떤 병원에서 치료받을지, 어떤 요양원을 택할지, 손주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동산에만 의존하면 선택권이 제한됩니다. 집을 팔아야 하나? 대출을 받아야 하나? 하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고, 이런 상황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또한 현금은 존재감을 줍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이 정도는 있구나 하며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시세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의 안전은 자산 총액이 아니라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결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장 쓸 수 있는 돈이란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의미합니다. 현금성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은행 예금입니다. 보통 예금, 자유적금, 정기예금 중에서도 중도해지가 가능한 상품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CMA 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증권회사에서 운영하는 상품으로 예금보다 금리가 약간 높으면서도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이므로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MMF 머니마켓 펀드입니다.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로 안전성이 높고 수익률도 예금보다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원금 보장은 되지 않으므로 전체 현금성 자산의 20%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6개월 이내 만기 정기예금입니다. 급하게 필요하면 중도해지할 수 있고 만기까지 기다려도 큰 부담이 없는 기간입니다. 다섯 번째, 채권형 펀드나 단기채 등도 있지만 70대 이후에는 원금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셔야 하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현금성 자산들을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예금자 보호제도가 금융기관당 5천만 원까지만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계산할 것을 권합니다. 월 평균 생활비 곱하기 24개월, 여기에 의료비 예비자금 500만 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 곱하기 24개월, 4,800만 원, 여기에 의료비 예비자금 500만 원을 더해서 총 5,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왜 24개월일까요? 심각한 질병이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2년 정도는 버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년이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대안을 찾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혜자 씨는 월 생활비가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 곱하기 24개월, 3,600만 원, 의료비 예비자금 500만 원을 더해서 총 4,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례, 윤철 씨는 월 생활비가 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 곱하기 24개월, 6천만 원, 의료비 예비자금 500만 원을 더해서 총 6,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사례, 순영 씨는 월 생활비가 180만 원입니다. 180만 원 곱하기 24개월, 4,320만 원, 의료비 예비자금 500만 원을 더해서 총 4,82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이 많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더 여유 있는 노후를 원한다면 36개월분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돈을 한 곳에 몰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때문에 금융기관당 5천만 원까지만 보장되므로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예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이 필요하다면 A은행에 2천만 원, B은행에 2천만 원, C은행에 1천만 원 이렇게 나누어 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사다리식 예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만기로 나누어서 예치하면 매 6개월마다 일정 금액이 만료되어 금리 변동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금 유동성을 구축할지 7일 플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씩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1일차는 지출 가계부 작성입니다. 지난 3개월간의 카드 명세서와 통장 내역을 꺼내서 월 평균 지출을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식비, 의료비, 관리비, 교통비, 용돈, 경조사비 등을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의 가계부 앱을 사용하거나 간단히 노트에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기적이지 않은 지출도 월 평균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 2회 종합검진이나 선택검진 내시경, CT 등으로 120만 원을 쓰신다면 월 평균 10만 원으로 계산하는 식입니다. 2일차는 비상금 전용 계좌를 만드는 날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와 구분해서 비상금만을 위한 별도 계좌를 개설하세요.
비상금 계좌는 평소 생활비와 철저히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체크카드나 현금 카드를 연결해버리면 어느새 습관적으로 쓰게 되니까 아예 카드를 발급하지 않거나 혹시 발급하셨더라도 지갑에 넣고 다니지 마시고 집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날 은행에서 CMA 상품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예금보다 금리가 높고 입출금도 자유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증권회사 CMA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이므로 그 이상의 금액은 여러 곳에 분산하셔야 합니다. 3일차는 만기 분산 예적금 설계입니다. 앞서 계산한 필요 금액을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만기로 나누어 예치하는 계획을 세우세요. 예를 들어 5천만 원이 필요하다면 6개월 만기에 1천만 원, 12개월 만기에 1,500만 원, 18개월 만기에 1,500만 원, 24개월 만기에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매 6개월마다 일정 금액이 만료되어 금리가 바뀌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상품일수록 금리가 높은 경우가 많아서 수익성도 챙길 수 있습니다. 4일차는 의료 지출에 대비하는 날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를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에 따라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소득 구간별로 약 90만 원에서 800만 원 이상까지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일반적인 중간 소득자의 경우 약 250만 원 전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도 확인해 보세요. 가구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클 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미리 신청 절차를 알아두시면 실제 상황에서 도움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절차도 숙지해 두세요.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등급을 받으면 요양원비나 재가서비스비에 대부분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습니다. 보통 약 80% 내외를 부담해주는 구조입니다. 5일차는 사기와 보이스피싱,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날입니다. 70대 이후에는 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60세 이상이 전체의 40% 안팎을 차지합니다. 일계좌 일용도 원칙을 지키세요. 생활비 계좌, 비상금 계좌, 용돈 계좌를 구분해서 사용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각 계좌마다 출금 한도를 설정하고 큰 금액 이체 시에는 24시간 대기 시간을 설정해 두세요. 스마트폰에 각 은행 앱을 설치하고 알림 기능을 켜두시면 돈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마다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번호나 기관에서 전화가 와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묻는다면 무조건 끊고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6일차는 현금 흐름 개선의 날입니다.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정리해 보세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각종 OTT 서비스 등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해지하시면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도 점검해 보세요. 70대 이후에는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요금제를 다운그레이드 하시면 월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공공요금 절약법도 실천해 보세요. 전기료의 경우 누진제이므로 에어컨이나 전기 히터 사용을 줄이고 가스비는 중간 불로 요리하는 습관을 기르면 월 1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각종 정부 지원 제도도 확인해 보세요. 65세 이상이면 지하철과 버스가 무료이고 문화누리카드로 연간 13만 원의 문화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혜택들이 모이면 연간 수십만 원의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7일차는 소득 다변화 미니 플랜을 세우는 날입니다.
국민연금과 공정연금을 최적화해 보세요. 국민연금을 아직 받지 않고 계신다면 수급 시점을 조정해서 더 많이 받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받아 보세요. 작은 임대소득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빈 방이나 주차 공간을 단기 임대로 활용하면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취미를 활용한 소득 창출도 가능합니다. 바둑, 서예, 요리 등 본인이 잘하는 분야가 있다면 지역 문화센터나 평생학습관에서 강의를 해보세요. 시간당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강사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도 활용해 보세요.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서 집에 있는 불필요한 물건을 판매하거나 손재주가 있으시다면 수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도 좋은 수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현금 유동성 확보를 넘어서 70대 이후 경제 전략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 늘리기입니다. 연금 수령액을 최대화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국민연금은 수급 시점을 늦추면 매년 7.2%씩 증액됩니다. 70세까지 늦추면 최대 43.2%까지 늘어납니다. 물론 건강 상태와 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도 수령 방식을 최적화하세요.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세금 혜택은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업도 현실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경비, 청소, 배달 등이 단순 업무부터 상담, 멘토링 같은 전문 업무까지 나이와 체력에 맞는 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지출 줄이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정비 절약 외에도 생활 패턴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식보다는 집에서 요리하는 비중을 늘리고 비싼 브랜드보다는 가성비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의료비 절약도 중요합니다. 정기검진을 통해 큰 병을 예방하는 것이 결국 의료비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빠뜨리지 마시고 만성질환이 있다면 꾸준히 관리해서 합병증을 예방하세요. 세 번째는 주거 전략입니다. 집이 너무 크거나 관리비가 많이 나간다면 다운사이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작지만 편리한 곳으로 이사하면 관리비, 세금, 공과금을 모두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도 신중히 검토해 보세요. 집값 대비 월 수령액이 괜찮고 다른 소득이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을 고려하신다면 자녀들과 충분히 상의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실버타운이나 고령자 복지주택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은 들지만 의료, 식사, 청소 등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안전과 편의성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과 돌봄 대비입니다. 건강관리야말로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금연과 금주 등 기본적인 건강 수칙을 지키시면 의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미리 알아보시고 필요하다면 신청하세요. 등급을 받으면 재가 서비스나 시설 서비스 비용의 대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 간병보험 가입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70대에도 가입 가능한 상품들이 있으니 보험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세요. 다섯 번째는 법무적 안전장치입니다.
치매나 중증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성년후 견제도를 알아두세요.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지정해두면 재산 관리와 법률적 판단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도 중요합니다. 재산 분할, 장례 방식, 의료진의 연명 치료 여부 등을 미리 정해두시면 가족들의 갈등을 줄이고 본인의 의사를 확실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각종 금융계좌의 비밀번호나 중요 서류 보관 장소를 가족들이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두세요.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의식을 잃었을 때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6번째는 관계와 마음 자산입니다. 경제적 준비만큼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시면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경로당이나 복지관, 종교기관 등에 참여해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넓혀가세요.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이나 자원봉사도 추천합니다. 경제적으로만 생각하면 지출이지만 심리적 만족감과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위해서는 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지실 수 있는 의문점들을 미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집이 있으면 됐지. 굳이 현금을 그렇게 많이 둘 필요가 있나요? 집은 분명히 자산이지만 유동성이 떨어진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집값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기억해 보세요. 강남 아파트도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30년 넘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청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30년부터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지방 소도시는 이미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집값에만 의존하다가는 집 부자, 현금 거지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집값 폭락으로 많은 은퇴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가치가 떨어지지 않나요?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현금의 구매력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안전성이 수익성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넘어서는 수익을 추구하다가 원금을 잃으면 회복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또한 현금성 자산이라고 해서 수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예금이나 CMA도 연 3에서 4% 정도의 이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물 가상승률이 연 3% 안팎 수준이므로 실질적인 손실은 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며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안정적인 현금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노년기에는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세 번째 질문, 자녀들이 도와줄 텐데 굳이 이렇게 많은 현금을 준비해야 하나요? 자녀에 대한 의존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취업, 결혼, 육아, 주택 구입 등으로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30대, 40대 가구의 평균 부채 비율이 157.3%에 달합니다. 즉,
자녀들도 빚을 지고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가족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용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눈치를 봐야 하고 며느리나 사위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돕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을 전제로 노후 계획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독립된 부모가 자녀들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은행 금리가 너무 낮은데 정말 예금만 해도 될까요? 70대 이후에는 원금 보장이 최우선입니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다가 원금을 잃으면 재기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30대, 40대라면 10년, 20년에 걸쳐 손실을 회복할 수 있지만 70대 이후에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물론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는 다소 위험하더라도 수익성 있는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당할 핵심 자금은 반드시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은 은퇴자들이 주식이나 펀드 투자로 큰 손실을 봤습니다. 미국에서는 은퇴 직전에 주식 투자로 노후 자금을 잃고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집은 숫자지만 평화는 오늘 꺼낼 수 있는 현금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비싼 집을 가지고 있어도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통장에 충분한 현금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70대 이후에는 무엇보다 선택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병원에서 치료받을지, 어떤 요양원을 선택할지, 손주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선택권은 현금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즉시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세요. 월 생활비에 몇 개월분이 있는지 계산해 보시고 부족하다면 목표 금액을 정하세요. 두 번째, 이번 주 안에 비상금 전용 계좌를 하나 만드세요. 기존 계좌와 구분해서 오직 응급 상황에서만 사용할 계좌를 따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동이체와 카드 사용 내역을 점검해 보세요.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나 과도한 지출이 있다면 정리하셔서 매월 현금 유동성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노후 준비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70대라고 해서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면 더 안전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경제적 걱정 없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이 외에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지혜를 나눠주세요. 누군가의 노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잠깐 영상을 보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건강하게만 살 수 있다면 최대한 오래 라고 답하실 텐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동네 어르신들 중에 왜 어떤 분은 90세, 100세까지도 정정하게 지내시는데 또 어떤 분은
85세도 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 가족은 원래 수명이 짧아. 또는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렇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무려 80년간 진행한 세계 최장기 연구가 있습니다. 724명을 평생에 걸쳐 추적 관찰한 이 놀라운 연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장수와 단명을 가르는 것은 유전자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무의식 중에 선택하는 작은 습관과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85세를 넘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치명적인 공통점 5가지입니다. 잠깐, 혹시 영상을 보는 중에 이거 나한테도 해당되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더욱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거든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 공통점, 마음속 원한과 분노를 풀지 못하는 사람들. 먼저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나요? 82세 정순 씨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정순 씨는 겉으로 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20년째 풀리지 않는 한이 있습니다. 20년 전 정순 씨의 남편은 믿었던 사업 파트너에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정순 씨는 그 사업 파트너를 향한 원망과 분노를 20년간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속이 뒤틀립니다. 밤에 잠도 못 자겠고 혈압이 확 올라가는 게 느껴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누군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잠이 안 오고 혈압이 오르는 느낌.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마음만 아픈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을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독이 되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진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혈액으로 분석해 봤거든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원한과 분노를 오래 품고 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아지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위축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면역력이 뚝뚝 떨어지고 심장병과 당뇨병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고 염증 수치가 상승해서 암 발생률까지 높아집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이 뇌 건강과 인지 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과연 그 원망과 분노가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라도 주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만 고통받고 계신 것입니다. 반면 87세 혜란 씨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혜란 씨도 비슷한 상처를 겪었습니다. 30년 전 친한 언니에게 목돈을 빌려줬는데 그 언니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었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혜란 씨는 5년 후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언니를 용서하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원망하며 사는 제 자신이 더 불쌍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을 망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혜란 씨는 현재 87세인데도 혈압이 정상이고 당뇨도 없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걷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말이 떠오르네요.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 깊은 곳에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를 품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 감정이 과연 상대방에게는 털끝만큼의 영향도 주지 못하면서 오직 여러분만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두 번째 치명적 공통점. 고립된 인간관계와 대화 단절.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진짜 속 깊은 대화를 나누셨나요? 혹시 하루 종일 안녕하세요 외에는 의미 있는 대화 한 번 못하는 날이 있지는 않나요? 75세 도윤 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평생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은퇴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지만 현재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윤 씨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식사하고 TV를 보며 시간을 때웁니다. 가끔 마트에 가는 것 외에는 집 밖으로 나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가장 슬픈 건 뭘까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많습니다. 가끔 혼잣말하는 제 모습을 보면 서글퍼집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하루가 지나고 나서 오늘 누구랑 대화했지? 하며 생각해봐도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는 도윤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노인분들이 우리나라에만 13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이 단순히 마음만 아픈 게 아닙니다. 실제로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요소거든요.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3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의 조기 사망률이 무려 50%나 높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아세요?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의 위험도입니다. 심지어 비만이나 운동 부족보다도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왜 외로움이 이렇게 치명적일까요? 시카고 대학교 연구진이 밝혀낸 메커니즘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의 몸에서는 염증 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왜 그럴까요? 진화적으로 우리 조상들은 무리에서 떨어지면 생존 위험이 컸기 때문에 뇌가 외로움을 위험 신호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계속 전투 태세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떨까요?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가 되고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고 수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서 세포 재생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분이 계십니다. 83세의 민정 씨는 매일 활력이 넘칩니다. 그 비결은 풍부한 인간관계에 있습니다. 민정 씨의 일주일을 보면 화요일, 목요일은 동네 도서관 독서 모임, 토요일은 등산 동호회 활동, 매일 저녁 6시에 동네 친구 3분과 산책, 사람들과 수다 떨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웃다 보면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결과가 어떨까요?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이 민정 씨 같은 분들을 조사했더니 텔로미어 길이가 또래보다 길었습니다. 텔로미어는 세포 노화를 늦춰주는 중요한 지표거든요. 또한 사회적 연결망이 풍부한 사람들은 치매 발생률이 26% 낮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29% 낮았습니다. 23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통해서만 진정한 건강과 행복을 얻을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사람들과 만나는 일이 줄어들고 계시지는 않나요? 바빠서, 귀찮아서, 코로나 때문에. 이런 핑계로 사람들과의 만남을 계속 미루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오랜 친구에게 연락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수명을 몇 년이나 늘려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치명적 공통점. 삶의 의미와 목표를 잃은 무기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오늘도 별다를 거 없겠지. 그냥 하루 버티면 되겠다. 혹시
내일이 기대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신 적 있나요? 78세 영수 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성공적인 사업가였습니다. 큰 회사를 운영하며 바쁘게 살았는데 은퇴 후 갑자기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대요. 40년간 회사가 제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매일이 똑같고 내일이 기대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기분 아시죠? 특별히 아픈 곳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문제 없는데 뭔가 삶이 밋밋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영수 씨는 요즘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TV만 봅니다. 취미도 없고 특별히 하고 싶은 일도 없습니다. 아내가 어디 가자고 해도 귀찮다며 거절합니다. 이런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세요? 일본에서 65세 이상 노인 4만 3천 명을 7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삶의 목적 의식이 낮은 사람들은 사망률이 뚜렷하게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목표가 없으면 뇌의 전전두엽 활동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전전두엽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능력을 담당하는데 이 부위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전반적인 뇌 기능이 저하되거든요. 더 심각한 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고 염증 지표가 상승해서 면역 시스템이 약해집니다. 수면 중에도 뇌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분이 계십니다. 85세 순자 씨는 매일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80세에 한글을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매일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제가 가르친 외국인 친구가 한국어로 편지를 쓸 때 그때의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에게는 또 다른 목표가 있습니다. 90세가 되면 제주도 올레길을 완주하는 것. 그를 위해 매일 5km씩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85세에 90세 목표를 세운다고요? 놀랍지 않나요? 러시 대학교에서 900명의 노인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삶의 목적 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알츠하이머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뇌부검 결과였습니다. 목적 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뇌에 알츠하이머 병변이 있어도 치매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뇌의 인지 예비력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빅터 프랭클의 말이 떠오르네요. 인생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력의 원천이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표를 향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이제 나이도 있는데 뭔 목표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 생각 자체가 여러분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목표를 찾아보세요. 새로운 취미, 봉사활동,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뭐든 좋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85세가 아닌 95세로 이끌 열쇠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치명적 공통점. 끝없는 불평과 원망의 언어 습관. 솔직히 답해보세요. 오늘 하루 중에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 중 어느 쪽을 더 많이 하셨나요? 혹시 이런 말들 자주 하시나요? 요즘 세상 참 살기 힘들어. 정치인들은 다 똑같아. 젊은 애들은 버릇없어. 79세 태식 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하루 종일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아이고, 또 하루가 시작이네. 뉴스 보면서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못 믿을 놈들. 마트 가서 물가는 왜 이렇게 비싸? 젊은 사람 보면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없어. 태식 씨와 대화해 본 적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듣는 사람도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가족들도 점점 태식 씨와 대화하는 것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이야기하면 항상 부정적인 말만 나옵니다. 함께 있으면 저까지 우울해집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만나면 늘 불평만 늘어놓는. 그런데 이런 부정적 언어 습관이 단순히 성격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독과 같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편도체는 공포와 분노를 담당하는 부위인데 이곳이 계속 흥분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거든요. 더 심각한 건 장기적인 건강 영향입니다. 여러 연구들에서 부정적인 정서와 언어 패턴이 다양한 건강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 단어는 뇌에 전기적 신호를 보냅니다. 부정적인 단어는 부정적인 신호를, 긍정적인 단어는 긍정적인 신호를 만들어내거든요. 특히 안 돼, 힘들어, 짜증나 같은 부정적 단어를 반복하면 뇌의 신경회로가 부정적 패턴으로 고착화됩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완전히 다른 언어 습관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86세 미영 씨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나서 감사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참 똑똑합니다. 비가 와도 좋고 맑아도 좋습니다. 미영 씨와 대화하면 어떨까요? 상대방도 저절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대규모 여성들을 장기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낙관적인 사고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세포 노화 지표 측정 결과였습니다. 긍정적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보다 텔로미어가 더 길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생물학적 노화가 더 느리다는 의미입니다. 면역 기능은 어떨까요? 긍정적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혈액에서는 면역 지표가 더 좋게 나타났습니다.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는 더 구체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긍정적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감기 바이러스를 노출시켰을 때 실제로 감기에 걸릴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표현이고 마음은 몸의 주인이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마음이 되고 좋은 마음은 좋은 몸을 만든다. 정말 놀라운 지혜입니다. 현대과학이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자기 점검해 보세요. 평소에 어떤 말을 자주 하시나요? 혹시 하루의 불평이나 원망의 말이 감사나 긍정의 말보다 많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부터라도 의식적으로 바꿔보세요.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5번째 치명적 공통점. 건강을 방치하고 자포자기하는 태도.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나이가 나이인데 뭘 해도 소용없어. 이제 그냥 편하게 살자. 아니면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시죠? 우리 나이에 운동이 무슨 소용이야. 먹고 싶은 거 먹고 죽는 게 낫지. 76세 호진 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지만 자신의 건강에 대해 완전히 포기한 상태입니다. 나이가 나이인데 뭘 해도 소용없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공감되시나요? 어차피 늙었는데. 호진 씨는 의사가 금지한 술과 담배를 계속하고 약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습니다. 운동은 귀찮다며 아예 하지 않습니다. 혈당 관리도 전혀 안 해서
최근에는 합병증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포자기 태도는 생각보다 많은 노인분들에게서 발견됩니다. 어차피 늙었는데 뭘 해도 소용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태도입니다. 여러 연구들에서 건강에 대한 자기 효능감과 노화에 대한 긍정적 신념이 실제 생존율과 직결된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이 뭐냐고요?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포기 상태에 빠진 사람들의 뇌에서는 도파민 분비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도파민은 동기와 의욕을 담당하는 신경전달 물질인데 이것이 부족하면 모든 신체 기능이 저하되거든요. 더 심각한 건 면역세포 활성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세포 노화 지표인 텔로미어가 급속히 단축됩니다. 각종 질병의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분이 계십니다. 80세 윤희 씨는 5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할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윤희 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건강관리에 나섰습니다. 암에 걸렸다고 해서 포기할 순 없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희 씨의 하루를 보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걷기 운동, 현미밥과 채소 위주 식단으로 완전히 변경,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명상까지 배움. 결과가 어땠을까요? 윤희 씨의 암은 완전히 사라졌고 지금은 또래보다 훨씬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기 검진에서도 모든 수치가 정상입니다. 혹시 80세에 운동을 시작해서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시카고 대학교에서 75세 이상 노인들을 장기간 추적한 결과 적극적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사람들의 생존율이 현저히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운동의 효과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고령에서 운동을 시작해도 사망률을 유의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늦었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식단 개선은 어떨까요?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 고령자들의 인지기능 저하율이 뚜렷이 낮았습니다. 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엘리자베스 블랙번 박사의 말씀이 희망적입니다. 우리의 유전자는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이다. 생활 습관을 바꾸면 유전자 발현도 바뀐다.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몇 살이든 지금부터라도 건강 관리를 시작하면 분명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미 늦었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 생각 자체가 여러분의 수명을 깎아먹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85세를 넘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공통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반대로 85세를 훌쩍 넘어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특별한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그리스 이카리아, 이탈리아 사르데냐, 코스타리카 니코야,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마린다. 이 5지역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블루존이라고 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90세를 넘고 100세 이상 장수자 비율이 세계 평균의 무려 10배입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댄 뷰트너가 이끄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연구팀이 15년간 이 지역들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공통점들이 발견되었거든요. 첫째, 이들은 이키가이라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키가이는 일본어로 살아가는 이유를 뜻합니다. 100세를 넘긴 할머니도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죽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강한 사회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공동체와의 깊은 연결이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합니다. 셋째, 적당한 신체 활동을 평생 지속합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일상 속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계속 유지합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상, 기도, 낮잠, 산책 등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다. 다섯째, 식물 위주의 식단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완전 채식이 아니라 가끔 육류도 섭취하며 무엇보다 과식하지 않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까요? 장수의 첫 번째 비결. 감사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능력.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뭔가요? 아, 피곤해. 혹은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해. 93세 복순 씨는 전쟁과 가난을 모두 겪으셨지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십니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복순 씨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모두 용서했습니다. 전쟁 중에 가족을 잃은 슬픔도 가난한 시절의 서러움도 모두 받아들이고 용서했거든요. 감사와 용서가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과학이 증명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을 관찰한 결과 면역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감사하는 사람들의 심박 변이도를 측정한 결과 자율신경계가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더 놀라운 건 뇌의 변화입니다. fMRI 촬영 결과 감사를 표현할 때 뇌의 보상 중추가 활성화되면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자연스러운 항우울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중에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장수의 두 번째 비결. 평생학습과 호기심. 몇 살까지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70세, 80세, 89세 성철 씨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80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은 유튜브도 보고 인터넷 쇼핑도 합니다. 85세에는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배우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모르는 걸 알게 되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혹시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라고 생각하시나요? 러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인지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치매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에서는 BDNF라는 단백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고 기존 세포들 간의 연결을 강화시킵니다. 특히 언어 학습의 효과가 놀랍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노인들의 뇌는 또래보다 더 젊은 상태를 유지했거든요. 여러분은 요즘 새로 배우고 있는 게 있나요? 장수의 세 번째 비결. 규칙적인 생활 리듬과 충분한 휴식. 몇 시에 주무시고 몇 시에 일어나세요? 매일 비슷한 시간인가요? 91세 귀남 씨는 30년째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납니다. 저녁 9시에 잠자리에 들어 새벽 5시에 일어나는 패턴을 수십 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몸에 리듬이 생기니까 모든 게 편합니다. 수면이 장수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수명이 뚜렷하게 길었습니다. 수면 중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세포를 재생시키고 뇌에서는 독소가 배출되고 면역세포들이 재충전됩니다. 특히 깊은 잠인 서파수면 단계에서 뇌의 글림프틱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알츠하이머의 원인인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합니다. 여러분의 수면 패턴은 어떠세요? 매일 다른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계시지는 않나요? 장수의 네 번째 비결. 적당한 운동과 자연과의 교감. 운동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헬스장? 러닝머신? 87세 현숙 씨의 운동은 조금 다릅니다. 매일 텃밭을 가꾸는 것입니다. 토마토, 오이, 상추 등을 직접 키워서 먹습니다. 하루 3시간씩
텃밭에서 일하는 것이 현숙 씨의 운동입니다. 흙을 만지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식물이 자라는 걸 보면 생명의 신비를 느낍니다. 원예 활동의 건강 효과가 정말 있을까요? 여러 연구에서 정원 가꾸기를 하는 노인들의 우울증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더 신기한 건 흙 속의 특정 세균은 천연 항우울제 역할을 합니다. 이 세균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 뇌에서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자연 속에서의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현저히 감소시킵니다. 일본의 산림용 연구에서는 숲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면역세포 활성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셨나요? 장수의 5번째 비결. 균형 잡힌 식단과 절제. 배가 부를 때까지 드세요? 아니면 적당히 드세요? 94세 영자 씨의 비결은 바로 8분식입니다. 배가 80% 찰 때까지만 먹는 것입니다. 많이 먹으면 몸이 무거워집니다. 조금 부족한 듯 먹어야 몸이 가벼워집니다. 칼로리 제한이 정말 장수에 도움될까요? 여러 연구에서 칼로리 제한을 실시하는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노화 지표가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칼로리 제한을 하면 시르투인이라는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이 유전자는 세포의 스트레스 저항성을 높이고 DNA 손상을 줄여줍니다. 오키나와 장수자들이 즐겨 먹는 음식들을 분석한 결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자색 고구마, 고야, 두부 등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몇 분 정도 먹을까요? 배가 부를 때까지? 아니면 적당히?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올해 100세를 맞은 순덕 씨의 이야기입니다. 순덕 씨는 젊은 시절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겪으며 온갖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매일 아침 살아있어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100년을 산 비결이 뭐냐고들 물어보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며 살았고 원망하지 않았고 꾸준히 움직였을 뿐입니다. 순덕 씨의 말씀처럼 장수의 비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선택들에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 일어나면서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것,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거는 것, 작은 목표라도 세워보는 것, 긍정적인 말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을 85세가 아닌 95세, 100세로 이끌어주는 생명의 열쇠들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80년 장기 연구 책임자인 로버트 월딩거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든다. 이것이 80년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캐럴 드웩 박사는 마음가짐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진짜 나이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결국 습관이 만든 존재입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의 운명이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하는 작은 선택 하나가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할 것입니다. 85세에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85세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 보세요. 감사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긍정적인 말을 의식적으로 사용하고 가족이나 친구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세요. 작은 목표를 세우고 몸을 움직이며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용서하고 놓아주세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의 진짜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은 꿈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현실이거든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85세가 아닌 95세, 100세를 향한 여러분만의 특별한 여행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장수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할 때 더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장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지난주에 제 친구 하나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더라고요. 야,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병원에서는 앞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나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친구, 평소에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집도 마련하고 아이들 교육비도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 모범적인 가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 돌봄 문제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해져 버렸어요. 이런 날이 올 줄은 알았는데 막상 닥치니까 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는 모든 걸 준비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어요. 바로 늙어가는 일에 대한 준비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초고령 사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간단해요. 유엔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부르거든요. 쉽게 말해서 100명 중 20명 이상이 65세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가 2025년에 그 기준을 넘어섰어요. 바로 지금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일본이 이 지점까지 오는데 36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단 26년 만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는 나라 1위. 그게 바로 우리나라라니까요. 그래서 뭐가 문제야?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길거리에서 만나는 5사람 중 1명이 65세 이상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3사람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버스 정류장에서, 은행에서, 마트에서 어디를 가든 어르신들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풍경이 이제 당연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빨라진 걸까요? 간단해요. 아이는 안 태어나고 결혼도 안 하고 그런데 의학은 발달해서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올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0.72명이에요. OECD 꼴찌죠.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와 늙어가는 속도가 동시에 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일할 사람보다 돌봄받을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어떤 뜻이냐면요. 지금 일하면서 세금 내는 사람 100명이 어르신 23명을 부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2050년에는 어르신 77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일하는 사람 1.3명이 어르신 한 분을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은 더 많이 내야 하고 연금은 제때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두 번째, 병원 가기가 정말 어려워져요. 여러분도 느끼시죠? 예전엔 병원 가면 바로 진료받았는데 이제는 대기표 뽑고 한참을 기다려야 해요. 앞으로는 병원 예약이 2, 3주 뒤로 밀리고 간병인을 구하려면 최소 한 달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올 거예요.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현실이 됐고요. 세 번째, 혼자 늙어가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이 10년 새에 2배 이상 늘었더라고요. 같이 늙어갈 사람이 없는 노후.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도 그건 아직 먼 얘기 아냐? 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천만에요.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치매 초기라고 하는데 요양원은 대기자가 200명이 넘는데 집에서 모시려니 24시간 봐야 하는데 나도 직장 다니는 몸이고 형제들끼리 누가 더 돌봐야 하냐고 싸우고 있어. 이분 평생 가족끼리 싸워본 적 없는 화목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님 돌봄 문제 하나로 형제 관계가 금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리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입원하셨는데 한 달 병원비가 300만 원이 나왔어. 보험으로 어느 정도 커버되긴 하지만 간병비까지 합치면 이런 식으로 몇 년 가면 집안이 망할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남의 일 같나요? 지금 당장은 건강하고 별 문제 없어 보여도 어느 순간 우리 집, 우리 가족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몸이 아픈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바로 마음의 병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고립이라는 단어예요. 퇴직하면 직장 동료들과 연락이 끊기고 자녀들은 각자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아프거나 세상을 떠나고 결국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못하고 지내는 날이 많아져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회적 단절이라고 부르는데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게 흡연이나 비만